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대비 민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1번째 테마 계약금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이 계약금 파트는 계약 강론 중 매매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별도의 테마로 구분한 것은 실무상으로도 매우 중요해서 누구나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우리 법에는 계약금에 대한 직접적 규정이 없습니다. 민법에 계약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규정은 있어요. 거기는 계약금을 규정한 게 아니라 계약 당시 주고받는 돈, 그걸 계약금이라고 하든 보증금이라고 하든 명칭은 상관없다. 이런 설명을 할 때 계약금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계약금이 아닙니다. 계약할 때 주고받은 돈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 명칭이 계약금이든 뭐든 상관없는 겁니다. 이 돈의 성격이 크게는 두 가지, 작게는 총 4가지 정도의 성격을 배울 거예요. 처음 이 2가지 성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성격부터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교재 12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계약 시 주고받는 돈의 첫 번째 성격은 해약금입니다. 해약금. 민법 565조. 굉장히 중요한 조문입니다. 일단 조문 읽어보겠습니다.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매매라고 되어 있지만 임대차나 다른 유상계약에도 다 이 조문이 준용됩니다. 주로 매매와 임대차. 이 2가지에 가장 빈번하게 적용됩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금전, 타 물건, 돈도 되고 물건도 된다는 거예요. 계약금, 보증금, 명칭 상관없습니다.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한테 줬을 때, 교부 줬을 때는 자, 이 앞에까지가 뭐냐면 계약 당시 주고받는 돈, 명칭이 뭐든 이때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다른 약정이 없으면 밑에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객관식은 이렇게 나와요. 해약금 규정은 당사자가 합의로 배제할 수 없다. 배제할 수 있죠. 다른 약정을 하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우리는 해약금 조항 적용하지 맙시다. 가능해요. 또는 우리는 이거를 다르게 변형해서 적용합시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해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을 때 당연히 적용되는 겁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넣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많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이게 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또 정확히 안 들어가 있고 또 이상하게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일반인들 오죽하겠어요. 별의별 설이 다 있죠.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르고, 특히 계약서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거에 따릅니다. 그런데 없으면 이 조문이 가서 적용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돈 준 사람은 나 포기,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 왜 배액이냐면 받은 거 주고 같은 금액을 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주고받은 그 돈의 금액만큼 손실을 보는 거예요. 손실을 떠안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우리는 테마 8에서 법정 해제를 배웠습니다. 지금 93페이지로 가보세요. 93페이지 가시면 테마 8에서 배운 해제는 채무 불이행에 의한 법정 해제, 해제권이라는 형성권이 발생했을 때 그걸 실행하는 경우, 이걸 배웠습니다. 93페이지 마지막 밑에 라 보시면 해약금 해제돼 있죠. 그걸 지금 배우는 겁니다. 계약은 빠져나오기 어렵다 했습니다. 한번 합의하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은 체결하는 것보다 빠져나오는 게 어렵다. 그 빠져나오는 경우들을 93페이지에 나열해놨고, 그 파트에서는 주로 채무 불이행에 의한 법정 해제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그냥 계약 당시 주고받은 돈만큼의 손실을 감수하면 계약에서 탈출하는 제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다시 124페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계약은 벗어나기 어렵고 원칙적으로는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을 했을 때 그때 내가 계약 해제를 하고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해약금은 뭐냐면 채무 불이행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채무 불이행하고 관계없어요. 채무 불이행 상태가 아닌데 계약을 빠져나올 수 있는, 계약에서 탈출할 수 있는 버튼이에요. 다만 손실을 감수해야 돼요. 그 손실이 뭐냐면 계약 당시 주고받은 돈만큼, 주로 변심했을 때 아주 유용합니다. 자, 계약은 변심했다고 빠져나올 수 없어요. 절대로 약속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변심에서도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이 해약금이에요. 채무 불이행하고 아무 관계없이. 다만 내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가로 계약 시 주고받은 돈만큼 내가 손실을 떠안을래.
돈을 준 사람은 그 준 거 그냥 너 가져 이러고 빠져나올 수 있어요. 조건 없이. 돈을 받은 쪽은 그 받은 돈과 그 금액만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액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 금액만큼을 내가 손해보는 거죠. 양쪽 당사자가 다 그 금액만큼 손실을 떠안고 계약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원리는 단순한데 이거를 채무 불이행에 의한 해제와 섞어 놓으면 또 혼란스러워해요. 자, 이항 551조의 규정 손해배상. 채무 불이행에 의한 계약 해제를 할 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근데 이건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게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채무 불이행일 때 채무 불이행에 대한 잘못을 묻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해약금은 채무 불이행하고 관계없어요. 단순한 변심일 경우 주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냥 주고받은 돈만큼의 손실만 스스로 떠안으면 스스로 계약을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보면 변심했다고 손실을 보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집을 1억에 내놨고 1,000만 원의 계약금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집이 3억이 됐어요. 하루아침에. GTX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갑자기 하루 만에 나온 거죠. 그러면 3억 될 집을 지금 1억 원에 파는 것보다 이 계약 깨고 3억 원에 파는 게 남잖아요. 2억이 더 올라가는데 이 계약금 1,000만 원 정도 손해봐도 되죠. 그럼 받은 1,000만 원 돌려주고 내 돈 1,000만 원 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1,000만 원의 손실을 떠안는 거죠. 1,000만 원 떠안고 2억 버는데 안 그러겠습니까? 그때 매우 유용합니다. 요즘 또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요. 다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 부분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만 가능하고 거기서 한 단계만 한 발짝만 더 나가면 못해요. 이 조문은 사라집니다. 이행에 착수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한 단계 더 주로 중도금이 될 겁니다. 또는 뭐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하여튼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 요때만 잠시 이 탈출 버튼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변심할 것 같다 이러면 중도금을 넣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 조문은 사라지는 겁니다. 물론 실무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또 방어 논리들이 얼마든지 또 있고 이 565조를 둘러싼 소송이 다이나믹합니다. 일단 해약금의 구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채무 불이행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냥 내가 손실을 떠안고 이 계약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네가 준 돈 내가 몰수할게 이거 아니에요. 이 엉뚱한 얘기 하는 사람 많은데 그거 아닙니다. 내가 손실 떠안고 내가 나오는 조문이에요. 상대방한테 주장한 거 아닙니다. 밑에 해약금 개념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125쪽 넘어갑니다. 나오죠? 계약 초기, 이행 착수 전에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 뭐 단순 변심 같은 경우 스스로, 이게 중요해요. 스스로 일정한 금전적 손실만 감수. 이 금전적 손실이 바로 계약 당시 주고받은 돈입니다. 따라서 이를 뭐라고 하냐면 해약금이라고 합니다. 이 해약금은 계약 초기 그 명칭 불문 주고받은 금전을 말합니다. 금액은 자유입니다. 자유. 근데 주로 뭐 10% 정도를 계약금이라는 명칭으로 주고받죠. 해약금 지급 방법, 계약 당시 미리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주고받지 않으면 해약금이 아닙니다. 저 계약금 얼마 줄게요. 이건 효력이 없어요. 실제 주고받았을 때 그 돈, 그걸 말합니다. 따라서 해약금에 대한 합의는 요물계약입니다. 말만으로 하면 안 되죠. 자, 요물계약의 반대말이 뭡니까?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대부분의 계약이 합의만으로 성립하죠. 낙성계약입니다. 대부분 낙성계약입니다. 교재 72페이지로 다녀오세요. 교재 72페이지. 무수히 많은 계약 중에 우리 민법은 15개 전형 계약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15개 전부 낙성계약인데 딱 하나 예외가 있죠. 현상 광고는 요물 계약입니다. 이 15개 이외에 무수히 많은 계약 중에 특별히 요물 계약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교재 7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자, 전형 계약은 아니지만 우리 민법에는 계약금 계약이라는 것이 있다. 계약금 계약은 합의 이외에 계약금을 주고받았을 때만 성립하므로 요물 계약이다 해서 테마 11에서 설명한다고 했죠. 예,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교재 125페이지로 오겠습니다. 자, 계약금, 계약. 법률 용어로는 해약금입니다. 요물 계약입니다. 요물 계약에 대해서는 테마 5에서 설명했다. 방금 보고 왔죠. 자, 해약금은 미리 주고받았으므로 해약금 교부자는 그냥 포기한다고 선언하면 됩니다. 그러면 계약의 구속에서 빠져나가죠. 다만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받은 거 돌려주고 같은 금액을 주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받은 거에 2배를 주면 됩니다.
자, 해약금 지금 이렇게 스스로 포기하거나 스스로 지급하는 거. 스스로가 핵심입니다. 계약에 빠져나오고 싶은 사람이 스스로 금전적 손실을 보고 탈출하는 겁니다. 계약은 탈출하는 게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탈출하는 게 이익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함부로 탈출을 못하게 되는 게 우리 민법의 대원칙입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그 계약에서 탈출할 수 있는 몇 가지 예 중에 하나고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바로 민법 565조 해약금 제도입니다. 자, 이행에 착수가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행 착수 이전이라는 요건만 해당하면 제한이 없습니다. 무효 취소 영향받지 않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에서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상대가 중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A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이 중도금 달라고 소송합니다. 자, B 입장에서 이제 소송을 당한 상태잖아요. 이게 소송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B가 소송 중에 이 565조 해약금 해제를 합니다. 자, 내가 준 계약금 너 먹어. 그리고 나 이 계약 해제할래. 해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왜냐? 여기서 해제는 일단 A는 채무 불이행이 없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에 의한 법정 해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죠. 중도금을 안 주고 있으니까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565조 해약금 해제가 가능한 겁니다. 더 이상 이행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을 받은 것도 아니고 중도금도 준 게 아니고 오로지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약금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가 중도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라도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면 가능합니다. 어쨌거나 이행의 착수 전이라는 요건만 해당하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유용하죠. 채무 불이행과 상관없습니다. 계약에 문제 없고 누구의 잘못도 없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행 착수 전에 계약을 빠져나오는 것이므로 원상회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행의 착수 전이니까 이행을 뭘 한 게 있어야 원상회복을 하죠. 원상회복을 해야 될 상황이면 이 해약금 해제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문은 이행의 착수 전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행하기 전에만 이 조문은 살아있고 어느 당사자가 조금이라도 이행하면 이 조문은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해약금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원상회복할 게 없다는 거고 원상회복할 게 있다는 것은 해약금 해제를 못한다는 거고 서로 상충관계입니다. 따라서 원상회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객관식 이렇게 나와요. 해약금으로 해제하는 경우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땡이죠. 말도 안 되잖아요. 자, 여기까지가 해약금 해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와 이 해약금과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계약 당시 주고받은 돈의 두 번째 성격입니다. 손해배상의 예정. 위약금입니다. 위약금. 해약금과 무관한 이거는 채무불이행의 세상입니다. 앞에 해약금은 채무 불이행과 관계없이 변심했을 때 스스로 탈출하는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지금은 계약 당시 주고받은 돈의 두 번째 성격입니다. 뭐냐면 손해배상 예정. 당사자는 채무 불이행에 관한 이거는 채무 불이행에 관해 손해배상을 예정할 수 있다. 계약할 때 이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계약을 하는데 너 나중에 채무 불이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채무 불이행을 했을 때 얼마 물어주기로 하자. 이게 손해배상 예정입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1억 원짜리 집 계약하면서 야, 채무 불이행하면 5천만 원 물어주자. 좀 과하죠. 아니면 1억 원짜리 계약하면서 채무 불이행하면 2억 원을 물어주자. 이것도 그렇잖아요. 실제 손해는 거기에 못 미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계약을 해제하는 거, 그 다음에 또 계약에 따라 이거 약속 지켜 하는 거, 이거는 손해배상하고 서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법정 해제에서도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았죠. 해제만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가능하다.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결론만 아시면 됩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한다. 위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은 같은 얘기라고 아시면 돼요. 위약금은 계약을 어겼을 때 주는 돈 이런 얘기입니다. 섞어서 쓰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손해배상 예정이 왜 중요하냐면 채무 불이행이 만약에 발생했다고 하면 계약 해제권 이외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거든요. 채권자에게. 그런데 손해배상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증명 책임은 채권자한테 있습니다. 저 사람이 계약을 위반해서 내가 이런 손해를 봤어요 라는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증명은 제가 여기 매우라고 4번이나 썼죠. 교재니까 제가 편의상 어렵다고 썼지만 실무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계약서 쓰실 때 이렇게 하는 경우 있습니다. 어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면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 이런 문구가 써있는데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 거는 법적으로 당연해요. 그거는 거기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데 얼마를 배상해야 되는지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걸 증명해야 되거든요. 내가 1,000원 손해봤어요. 10,000원 손해봤어요. 1억 손해봤어요. 이거 증명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손해보긴 봤는데 머릿속에서 관념적으로 난 손해봤어. 뭐가 당한 것 같아. 그런데 그걸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불법행위에서 손해 증명은 좀 다르죠. 내가 다쳤기 때문에 병원비가 들고 일 못했으니까 소득이 줄고 이건 증명이 가능한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점잖게 매우 어렵다고 써놨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손해배상 책임은 있지만 그 범위가 증명되지 않아 배상한 경우도 있어요. 소송을 걸었는데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그런데 얼마를 배상할지 몰라. 이렇게 해서 패소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 예정 또는 위약금 약정은 실무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일일이 손해를 증명하는 수고를 덜어요. 따라서 계약 체결할 때는 이 위약금 약정, 손해배상 예정을 해 두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을 하더라도 이걸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계약 해제하고 내 거 돌려받는 거 말고 상대를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받은 게 있으면 계약 해제하면 그거 그냥 돌려줘야 돼요. 예를 들어 계약금을 받았다 해보세요. 계약금을 받았는데 손해배상 예정이 없어요. 계약금 받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중도금도 안 주고 채무 불이행을 해요. 그러면 자, 계약 해제하면 상대방이 땡큐 너 계약금 돌려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약금 약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네가 계약 위반했으니까 나한테 손해배상해. 그러면 자, 알았어. 일단 계약 해제했으니까 원상회복 의무 이행해. 나한테 받은 돈 돌려줘. 그리고 자, 손해 네가 입증해서 받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입증 곤란하죠. 위약금 약정 있고 없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자, 그럼 손해배상 예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볼게요. 127쪽 마지막 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채무 불이행자는 상대방에게 1억 원을 배상한다. 이제 금액을 정해놓는 위약금 약정입니다. 채무 불이행자는 상대방에게 매매 대금의 20%를 배상한다. 이 비율로 정하는 거예요. 1억 원짜리 주택을 거래한다. 그러면 20%면 2천만 원이죠. 그럼 계약 위반한 사람이 2천만 원을 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주로 많이 하죠. 계약금만큼 배상한다. 계약금을 주고받은 게 있으면 그 금액만큼을 손해배상 예정으로 하자.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계약을 하면서 계약 당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고받았다. 그러면 계약을 위반한 사람은 그 1,000만 원만큼을 배상해라. 그 계약금을 배상하라는 게 아니에요. 금액을 정할 때 그 계약금하고 같은 금액으로 하자라고 정하는 거예요. 그럼 계약금은 1,000만 원 하고 위약금은 2천만 원을 할 수도 있죠. 그 계약금은 계약이 해제되면 돌려주는 돈입니다. 돌려주고 다시 자, 위약금 2천만 원을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주고받는 게 귀찮으니까 2천만 원 받을 것 중에 미리 준 1,000만 원 빼고 1,000만 원만 줘. 이럴 수도 있죠. 자, 12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손해배상 예정은 좋은데 금액이 과한 경우가 있어요. 1억짜리 집 계약하면서 자, 채무 불이행한 쪽은 2억을 물어준다. 이건 너무 크잖아요. 이 손해배상 예정은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운 걸 보완해 주려고 있는 거지 무슨 벌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손해배상 예정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합리적 금액으로 감액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감액한다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일단 법 규정상 감액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감액을 하냐면 전체 매매 대금의 한 10% 정도까지 감액을 해줘요. 10% 정도는 손해배상으로 하기 적절하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1억짜리 주택을 거래했다. 그러면 손해배상 예정을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밑으로 하면은 합리적이다.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많다.
1,000만 원이 적당하다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대략 거래 금액의 10% 정도로 하고 실제 거래에서도 한 10% 정도를 손해배상 예정으로 합니다. 그런데 하필 계약금도 매매 대금의 10% 정도를 하죠. 그리고 법원도 거래 금액의 10% 정도가 손해배상으로 좋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두 금액이 비슷하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하고 이 손해배상 예정을 또 혼돈하는 겁니다. 더 나가서 사람들이 그냥 계약금 주고받은 걸로 어느 한쪽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 주고받은 돈으로 위약금으로 삼자 이렇게 약속을 많이 합니다. 이 약속은 계약서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약속이 없으면 손해배상 예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계약서에 넣게 되면 즉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이렇게 넣어요. 특약을 이렇게 넣게 되면 만약에 어느 한쪽이 채무 불이행을 하면 계약해제, 원상회복 이거 별도로 청구하는 손해배상은 그 금액으로 하면 됩니다. 128페이지 하단부터 있는 사례는 테마 8에 있는 사례를 조금 보강한 설명입니다. 테마 8에 있는 사례를 보시고 이 설명을 보강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29쪽 3번 위약금 손해배상의 예정 같은 이야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번 계약금과 위약금 즉 손해배상 예정 둘의 관계. 자, 계약금은 민법에 의해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아까 첫 번째 성격으로 보셨던 565조 해약금입니다. 즉 계약 당시 주고받은 돈은 해약금이라고 합니다. 그 명칭이 계약금이든 보증금이든 상관없이 이건 채무 불이행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단순 변심 등 아무 이유 없이 계약 탈출할 때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 위약금은 계약을 위반했을 때 즉 채무 불이행의 경우 지급하는 돈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특약을 해야 돼요. 특약이 없으면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별도로 손해를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계약 당시 금전을 주고받았을 때 그 돈의 첫 번째 법적 성격, 두 번째 법적 성격이고 이 둘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교재 130조 통상 사용하는 위약금 특약입니다. 만약 일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채무불이행 얘기죠. 위반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해야 하고 당연히 해야 되죠. 그 금액은 계약금 상당액으로 한다. 이게 위약금, 손해배상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까지는 당연해요. 손해배상 해야 되는 거. 근데 이 밑에 부분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손해배상 금액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 증명은 불가능하다 했죠.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줄을 포함함으로써 이 증명을 안 해도 됩니다. 주고받은 돈만큼 물어주면 되니까요. 이런 표현으로도 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오타네요. 계약금을 몰취하고 매도인이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금 매액을 상환한다. 이거 아까 첫 번째 성격인 해약금 그거하고 혼돈하지 마세요. 하필 표현이 비슷한 거지 그 해약금하고 지금 다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위약금, 손해배상 예정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약을 위반했을 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격, 해약금은 계약 위반이 아니라 그냥 계약이 진행되기 전에 계약을 빠져나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은 계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약을 위반했을 때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냐 그 얘기입니다. 땅에 비슷한 성분이 있다 해서 화성이 지구되는 거 아닙니다. 자, 계약을 위반했을 때 매도인은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건 뭐냐면 그 계약금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손해배상 예정, 즉 위약금 얘기입니다. 매도인이 위반한 때는 계약금 배액을 상환한다. 뭐냐면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돌려주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으로 같은 금액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액이 되는 겁니다. 이 표현이 해약금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해약금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채무 불이행일 때의 손해배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1번 성격, 2번 성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즉 계약금은 즉시 민법 565조에 의해 해약금이 됩니다. 다만 이행 착수 전까지 채무 불이행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두 번째 성격, 계약 위반 시 채무 불이행 시 위약금으로 특약을 했을 때 손해배상 예정이 됩니다. 해약금은 민법 조문에 의해서, 위약금은 특약을 했을 때. 자, 사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계약 당시 주고받은 돈의 성격에 대해서 첫 번째 성격, 두 번째 성격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정리하기 위해서 사례를 보는 겁니다. 계약금 사례.
김 변사랑 총무 추봉균과 일기 김세기는 김세기가 소유하고 있는 평창주택을 1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9년 8월 1일 계약 체결해서 1,000만 원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10월 1일, 잔금 12월 1일. 동시행 관계. 자, 위약금 특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어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 상대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한다. 예, 손해배상 예정, 위약금 약정 같은 얘기입니다. 계약을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액을 증명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금액을 정액으로 할 수 있고 비율로 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계약금으로 편의상 계약금 그 금액을 손해로 보자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계약금의 1번, 2번 성격을 섞어놨습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계약금을 지급한 다음날 추봉균이 변심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경우 방법과 근거는 계약금 지급한 다음에 나 마음 바뀌었어. 네, 이때는 첫 번째 성격, 이 해약금 규정으로 탈출하면 되죠. 어느 일방이 이행착수정에는 비록 변심하더라도 해약금 성격의 계약금을 스스로 포기하면 계약 탈출이 가능합니다. 추봉균이 1,000만 원 주고 지금 계약한 상태고 중도금까지 안 갔죠. 그러면 이행에 착수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금 1,000만 원 포기하고 계약 해제, 탈출이 가능합니다. 통지하고 벗어나면 됩니다. 아셨죠? 요럴 때 하는 게 해약금입니다. 이거는 1번 성격에 관한 겁니다. 자, 계약금을 받은 다음날 이제 매도인이 변심했을 때 그러면은 지금 김세기는 1,000만 원 받았죠. 그 1,000만 원 일단 돌려주고 그 다음에 자기 돈 1,000만 원 결국 2,000을 주고 해제하면 됩니다. 이것도 565조에 의한 해약금 해제입니다. 이렇게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변심했을 때 스스로 탈출 버튼 누르는 거 이게 해약금입니다. 근데 3번은 달라요. 김세기가 중도금을 받은 다음 중도금 일단 나오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 565조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565조는 계약금만 주고 받은 상태 더 이상 이행 착수가 없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도금을 받은 상황에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전손실 부담하고서 스스로 계약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 계약의 구속에 들어간 겁니다. 못 빠져나와요. 565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4번부터는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2019년 10월 1일 현재 추봉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채무 불이행이네요. 김세기가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경우 방법과 근거. 일단 채무 불이행이니까 이행지체에 해당하죠. 그러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해야 해제권이 나오죠. 테마 8 계약 해제. 테마 8 계약 해제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 테마 8과 이 파트를 연결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법정 해제권을 행사하면 계약이 해제됩니다. 채무 불이행이니까. 자, 그럼 해제됐어요. 계약 해지하고 별도로 김세기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너 계약 위반했으니까 손해를 배상해. 얼마를 배상하면 됩니까? 1,000만 원을 배상하면 되죠. 왜냐? 특약을 했잖아요. 계약 위반 시 계약금과 같은 금액을 손해로 하자. 계약금이 1,000만 원이었으니까 1,000만 원을 배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 특약이 없었으면 이 1,000만 원 배상을 못 받아요. 손해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무상 손해 증명이 얼마나 어려운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너 손해배상해야 돼. 이거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배상해야 돼. 그럼 얼마 해야 돼. 이러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약금 약정이 중요합니다. 이는 위약금 합의에 따른 겁니다. 법률 규정이 아니라 당사자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약속 안 했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약 해제하면 순서는 이렇게 돼요. 김세기는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서 계약금을 돌려주고 그 다음에 이 위약금 약정에 따라서 1,000만 원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번거로우니까 이 돌려줄 1,000만 원을 그냥 내가 가질게 이렇게 생략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계약금을 그냥 몰치 가짐으로써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 사례를 반복해서 보시면서 해약금과
위약금의 차이를 잘 정리해 두세요. 자, 중요한 거 다 했고 이제 나머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132쪽. 자, 증약금, 약속을 증명하는 돈. 계약금 주고받았으면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잖아요. 왜 계약금을 주고받겠어요? 우리 계약 체결됐다.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없겠죠. 그래서 계약금은 증약금의 성격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세 번째 성격입니다. 자, 위약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의무를 넘어서 체벌의 개념으로 별도로 약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위약벌이라고 합니다. 당사 사이에 벌금 약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손해배상과 별도로 계약금을 몰수한다. 이렇게 약정할 수 있어요. 이건 손해배상 예정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직권 감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직권 감액은 이 손해배상 예정에만 규정이 있거든요. 위약벌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위약벌은 무한정 인정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금액이 과도하면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공소양속 위반,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위약벌은 법원이 직권 감액할 수 있다. 틀리죠. 위약벌은 직권 감액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위약벌은 법원이 무효로 할 수 없다. 그건 아닙니다. 다른 원인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이게 최근에 대두되는 실무상 문제인데 가계약금, 계약금의 문제입니다. 자, 계약은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 전체가 지급돼야 성립돼요.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은 10%로 하자 이랬으면 1,000만 원이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 1,000만 원을 주고받았을 때 해약금 규정이 적용돼요. 이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0만 원인데 100만 원만 지급했다. 이러면 이건 해약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565조가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았거든요. 만약 부동산 매수인이 계약금 1,000만 원에 대해 계약금을 당장 마련하기 어려우니 우선 100만 원만 계약 당일 지급하고 3일 뒤에 900을 주기로 했다. 이럴 때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변심을 합니다. 변심을 어떻게 하냐면 100만 원 내가 준 거 포기하고 계약 해지합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해봅시다.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습니다. 565조를 사용해서 내가 변심할 때 탈출하려면 1,000만 원을 다 주고 빠져나와야 돼요. 100만 원만 준 상태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133조 매수인이 해약금 조항에 따라 해지하려면 나머지 금액 900을 모두 지급하고 해지해야 됩니다. 건축 중인 아파트나 상가 분양 계약할 때 그 금액이 크니까 계약금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주고 일단 계약하세요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요즘 많이 발생해요. 실무상. 시험에도 나오고요. 시험에는 이제 객관식 지문에 어떻게 나오냐면 계약금 1,000만 원 중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해약하기 위해서는 그 지급한 돈 그것만 포기하면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X죠. 계약금 전체를 줘야만 계약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약은 빠져나오는 게 어렵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거는 너무 쉬워요. 근데 계약에서 빠져나오는 거는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변심했을 때는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게 이 일부 금전 손실을 떠안고 나오는 이 해약금 해제인데 여기서도 계약금 전체를 줘야만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 전체를 줘야만 이 565조를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실무상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4, 135 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는 반드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149번 문제 해설을 장황하게 해놨거든요. 반드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시면서 요 계약 당시 주고받는 돈의 성격과 법적 효과에 대해서 반드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